최근 미국 증시가 무너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buy the dip, 즉 저가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 buy the dip도 정말 무색해졌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증시에 있던 자금도 지금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곳도 중국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조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증시 하락세 어떻게 보면 의도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도된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사실 그 맨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계획대로다, 의도대로다 하는데 예. 증시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 너무 그 감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EU와의 그 관세 문제에서 예. 맞벌 문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막판에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주가의 일중 그래프를 보면은 장막판에 멀어지는 그렇죠. 지경이고요. 예. 아까 그 김채원 PD께서 속보로 전해주셨습니다는 주가가 무너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경에서 금값으로 치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다 하는 얘기를 아까 속보에서 예. 아마 시청자분이 보셨을 겁니다. 김채연 PD께서 그때그때 보여주는 속보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이 무너지는 것은 역시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와 유럽 간의 관세, 보복 관세, 또 재보복 관세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하는 문제를 갖고 이걸 갖고 이제 본격적인 저가 매수다 이런 쪽에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유튜브의 새벽 방송 유튜브에서 보면 데드캣 파운드라고 김채연 PD께서 썸에 예. 있는데요. 고스란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투자 전략이 buy the dip,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예.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저가 매수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하는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 손실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예. 이미 작년부터 2년 전부터 투자했던 사람은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이익폭을 줄여들 뿐이지 사실 그 아직까지는 손실이 안 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 말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은 지금 손실폭이 눈덩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증권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잘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 더 커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저가 매수하는 그래도 테슬라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엔비디아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이런 그 전문가들이 예. 많았습니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보면 지금은 쉽게 미국 증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때 주가가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이런 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예. 저가 매수와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면 역시 예. 투자는 신뢰거든요. 투자는 뭐지 해도 내 소중한 재산을 투자할 때는 믿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트럼프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오늘 이후에 관세, 보복 관세, 재보복 관세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감정적 문제 아무리 미국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됐느냐, 계획됐느냐 예.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자는 리스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더는 못 찾겠다. 증시에서 빠지는 네. 이런 모습 과정에서 오늘 주가가 장 막판에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저가 매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증시가 올랐을 때는 빠져나가야 된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요.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또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장마판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의 국제유가가 3,000달러 올라가는 데에는 예. 미국 시간은 오늘 사실 예산안 처리 마지막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시장 간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예산안이 이게 좀 확정됐다 하더라도 좀 지출 요인이 있으면 추경 편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는 수시로 추경 편성을 하는데요. 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재정 지출 이런 거 관련해서 요인이 많으면 우리처럼 추경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스칼 2025 예산안은 바이든 정부 때 예산이 확정돼 예산안 예. 입안된 겁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안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 왜 예산안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냐? 시장에 이렇게 악영을 맺힌 건들 다들 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원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대통령도 공화당이면 레드 수협이 되니까 이건 뭐 예산은 쉽게 처리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당신은 맨날 아침에 봐서 이렇게 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 예산안이 확정된 게 피스칼 이어가 10월 1일부터 그렇죠. 다음 연도 예. 9월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짜는 바이든 거죠. 시절 때.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처럼 뭐 문제가 추경 편성인데 미국은 추경 편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부채 상한이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부채 상한을 우리의 추경 편성 같은 지지율 요치 있으면 상한 한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지금 미국의 피스칼 이어 2025년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이렇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자 연방부채 상한 폐지 명령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정지출 더 증가한다. 폐지 명령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의 디폴트 위험이 많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장마판에 국제금값이 온스당 사실 마감 지수로 보면 오늘 마감은 2,999달러인데요. 선물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예, 이것도 3,000 굉장히 빅뉴스인데요. 달러까지죠. 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게 막판에 3,000달러가 넘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난항을 겪는 상태에서 주가가 막판에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에서 이런 금값이 3,000달러가 넘는 이런 환경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증시에 있던 자금이 지금 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있고 또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도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는 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사실 미국 증시에서 돈 빼라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었죠.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2월달 들에서는 미래세 박현지 회장께서 사실 미국의 빅테크의 고평가 얘기를 했죠. 예. 그런 흐름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증시에서 확실히 돈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국 증시에서 돈 빼면 어디에 투자하느냐, 대체 투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일 겁니다.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인트라 마켓에서 움직입니다. 이 인트라 마켓은 같은 증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 빠지니까 지금 중국의 레드테크, 세븐이라든가 타레픽 10 업종과 이런 중국의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유럽의 금융주로 빠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마켓과는 어떠냐? 이건 증시와 채권, 증시와 원자재 시장 이렇게 시장 간의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체 내에서는 증시에서 국채로 몰려가는 이런 게 지금의 사실 인터마켓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장으로 보면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는 것도 인터마켓에 미국 증시에 이탈한 자금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레이 에어리어 마켓입니다. 이건 뭐냐? 미국 증시의 환상이 그동안 환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증시 아니냐? 그래서 일단 증시를 빼고 보고입니다는 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합니다. 근데 자,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과 달리 여전히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국내 증권사의 권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이더 딥이라는 저가 매수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크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미국 증시에서 머물러 할 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이제 확인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 국채로 지금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로 이렇게 이전하는 모습이 외국 투자가 중에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뚜렷하다. 이건 증권사의 권유와 함께 가장 뚜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국채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 뷰티풀 드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빅 하는 처럼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빅 하면 드랍 하면 국채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데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4.2, 4.1까지 떨어졌을 때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현상도 같이 짚어주시죠. 미국은 지금 모든 게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인 베센트도 그렇고 그를 참모 역할을 앤리스 위원장, 예. 캐비넷에서 또 모두 국채금리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에 의해서 빅 뷰티풀 드롭이라는 시장금리 가지고 얘기할까 하는 측면은 맞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국제금도 이렇게 3,000달러 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다. 자, 연방부채 38조입니다. 부채 한도 34조 넘었죠. 예. 실질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자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조 됩니다. 예.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부채 악순환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트럼프, 베센트, 앤리스 위원장이 모두 여기에 사실 국채금리에 몰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위의 미의회 연설에서 본인의 예. 자화자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화자찬했던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 아직 효과가 보지 않거든.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표현 빅 뷰티풀 드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빅 드롭이니까 10년군 국채금리를 취임 때에 4.5%였습니다. 예. 오늘은 4.27%였습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빅입니까? 빅 드롭입니까? 빅 드롭이 아니죠. 예. 아름다운 정도의 빅 드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국채금리를 하향시켜야 되는데요. 제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과 대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Big Beautiful Drop, 이 크고 아름다운 하락일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지 지금 예. 한 2개월 정도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음.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앤리스 위원장과 모두 합쳐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 이 정도로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대로 얘기한 대로 빅 뷰티풀 드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그 막는 장애인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예. 사실 그 중국의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것,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중국이 보복 상태로 했던 사실 국채 조정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간단히 몇 가지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심했습니다. 예. 당시의 페드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중국이 보유한 외화 가지고 예. 미국의 국채를 매입했거든요. 그랬었죠.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이 무력화되죠. 부동산 거품 심해서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그다음에 리먼 사태가 발생했던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작년 9월 이후서부터 보겠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100bp 인하했습니다. 다들 예. 아시겠습니다는. 근데 중국이 국채 매도를 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홍해커라든가 시장 금리가 그때보다 얼뜨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중국의 자체 요인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게 오비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채금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를 팔으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예. 그러면 부채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 상태에서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EU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비해서 굉장히 쓰질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의 국채에 대해서 강경하게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하면 예. 국채 매각 카드로 활용해서 국채금리 더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국채금리 더 올려. 그럼 뭐냐? 트럼프라든가 베센트가 캐비넷 에셋이 더하는 국채금리 안정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국채 매각 속도가 양에 대해 더 빨라지는 측면 이 대목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오비 이락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중국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타이밍에 그렇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양회 이후에 더욱더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해석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방송 해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빨간색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려우면 더 빨갛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 마음이 밝다면 이 빨간 것도 객관적 사실 빨간 것도 밝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은 사실 그 원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보복이냐 아니면 중국 자체 요인이냐 할 때 오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국의 자체 요인이 더 큽니다. 지금 한번 중국의 자체 요인을 보겠습니다. 예. 중국은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시청자 여러분 300%가 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상의 뒷보울 우려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자, 오죽했으면 시진핑이 이 돈 뺏기가 크레딧 크런치를 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7대3의 원칙을 포기했겠습니까? 이거 크레딧 크런치를 풀려 있죠. 예. 자, 지방의 부동산 문제, 크레딧 크런치에서 안 풀려. 그러면 그게 제조업에 대출하는 제조업에 제조업에 가면 경기까지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총체적 위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돈만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인플레라든가 예.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 자산을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의 투자 자산이 미국의 국채가 가장 예.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요인에서 자체적으로 풀겠다. 아. 근데 이게 풀지 않으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디폴트에 걸리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국채 매각은 중국 자체적 요인이 아니 크고 지금 뭐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2월 4일 날 10% 추가 관세, 예. 3월 4일 날 또 10% 관세. 다른 데에 비해서 또 그동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는 50%까지 끌어오지 않습니까? 중국 이유에 대해서는 25% 끌어오지 않습니까? 또 당초에서는 중국의 초점을 맞춘 트럼프의 이기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200% 관세를 때리지 않아요. 200% 누가 관세를 때립니까? 지금 EU 오히려 유럽 쪽에 유럽 쪽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200%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 관세를 때리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사실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네요. 들이대지 못할까? 바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 자율적으로는 조정이 어렵죠. 음. 지금 상태에서 시장 자율적으로는 예. 도저히 없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EU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구책 써이죠. 트럼프한테 조공 바치겠습니까? 국가의 통수권자가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날 대통령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맞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 조율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해야죠. 그게 합의 도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공화당은요. 예. 이렇게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꼭 합의에 통해서 상대국 합의해서 예. 했습니다. 자, 우리가 1980년대 미국의 일본에게서 무역 적자가 심했죠. 시장에서 조율되지 못했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엔달러는 236엔째 시장에서 엔저가 되니까 수출이 더 등재, 미국 적자가 더 확대돼. 그렇죠. 시장에서 조율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85년 9월 달에 서로가 합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한 게 프라자 협정이죠. 예.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보겠습니다. 2017년서부터 2021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보면 2021년 1월 20일까지죠. 그때 보면 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못 조정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상하이 미락설입니다. 집권 1기 때 상하이 미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말하라고 협정이죠. 예.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 미국의 국채 금리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돋보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조정하지 못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저 중국의 국채 팔아오고 있는데요. 거기랑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2의 프라자 협정, 그다음에 마르라고 협정이라 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10년짜리 있잖아요. 예. 10년짜리 국채를 투자한다. 그러면 10년 만에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50년 영구채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만기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예. 자, 미국의 증시 매각으로 인해서 국채 투자한다. 대부분 10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30년, 50년 그 다음에 연구체하면 홍영크가 투자했던 미개 국채 투자 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죠.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어. 유통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서 투자금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채권 미개 국채에 왜 안전합니까? 바로 만기 시에 원금은 받을 수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안정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10년짜리를 좀 서로 합의해서 예. 30년, 50년이 되면 내가 생전 기간에 못 투자금을 받는 못 거죠. 받게 되는 예. 거죠. 맹신하면 안 이런 되겠네요. 거를 이런 거를 예. 감안해서 좀 국내 증권사가 새로운 조짐들을 보고 지금 마이더 딥 같은 월가의 전통적 시각도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게 한국경제TV의 이런 새벽 방송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깊숙이 파고들어서 전해주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셔서 예. 좀 이런 것을 임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미국채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당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채 투자를 해서 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궁금하죠? 예. 자, 일단은 미개 국채가 디폴트 의미니까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또 말하러 업종에서 지금 10년짜리를 50년 연구채를 하면 투자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시청자분이 예. 미개 국채 투자해서 원금을 안 받을 때는 어떡하냐? 예. 제3자 조정을 하죠. 제3자 조정.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국채 투자에 따른 채권 채무 분쟁은 제3자 조정입니다. 그래서 공적 채무는 파리 클럽에 가고 예. 그다음에 민간 채무는 런던 클럽에 갑니다. 근데 국채 투자는 민간 투자죠. 런던 예. 클럽입니다. 근데 브렉시트에 눈이 맞습니다는 이 기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법은 누가 예. 이깁니까? 누가 위배합니까? 국제 다자간 협상이라든가 무역 기본 누가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조정할 길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미 국채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무너져서 뒤늦게 투자 자금을 이탈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자금이 여전히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한편에서 저가 매수해라. 투자 손실이 더 커지고 국채 투자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본인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예. 이런 것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